예.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민주주의 내용과 관련해서 사회계약서를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회계약서를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있겠지만 문제푸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 사회계약서를 말 그대로 국가라는 것이 계약에 구성되었다. 지난 시간 배웠죠. 그래서 국가가 계약에 구성되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마 주인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죠. 당연히 이런 계약 당사자가 아마 계약이 누구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이 주권을 지닌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것이 사회계약서의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자연권, 이러한 계약에서 존재하는 계약에 앞서서,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은 계약에 앞서서 국가 이전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국가 이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떠나서 있는 그런 권리를 자연권이다 말하는데, 이런 자연권이 있고 이런 자연권을 바탕으로 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구성됐다. 국가의 권리는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국가의 주권이 개인에서 나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 이라는 것에 영향을 줬다. 대표자는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계약서를 각각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홉스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토마스 홉스인데, 근데 홉스는 특이하게도 우리 민주주의에 영향을 준 사회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사회계약서를 뭘 하기 위해서 군주 주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군주 주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왜 그런 거죠? 근데 토마스 홉스 살던 시기 자체가 절대 왕권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죠. 내용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연 상태라는 걸 제시하죠. 자연 상태라는 것은 아까 살짝 말했지만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인데, 근데 홉스는 자연의 상태를 뭐라고 봅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즉 모든 사람이 서로 물고 ጫ고 뜨긋하게 싸우는 시대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쟁 상태네요. 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괴롭히는 걸까요? 그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해서 홉스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의 관점, 심리적 이기주의 관점을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돼 이러면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욕망은 넘치는데 재화는 좁고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맨날 맞죠. 고통 속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공포 속에 살 수 없어. 맞죠? 이런 전쟁의 상황에 살 수 없어. 맞죠? 그래서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계약의 내용은 뭘까요? 근데 특이한 게, 이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누구에게, 1인에게 복종하자라고 하기라, 복종할 것을 계약한다는 건 특이하죠. 맞죠? 평화, 그러니까 홉스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복종을 계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전쟁의 상태보다는 비록 복종일지언정 평화가 낫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복종이 낫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두의 권리를 무엇을 1인 혹은 집단에 양도하고 복종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계약에 탄생된 절대적 권력이죠. 맞죠? 모든 사람을 맞죠? 복종시키는 힘을 지닌 존재, 권력적인 존재죠. 그래서 심지어 이 집행권을 지니고, 맞죠? 무력이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서 계약 위반자, 맞죠?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맞죠? 다시 또 전쟁 상태로 몰아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처단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국가입니다. 당연히 홉스가 옹호하고 있는 국가 형태는 절대 군주제죠. 아까 맨 앞에 말했지만 홉스가 살던 시대는 절대 왕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왕권을 어떻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저 왕권을 정당화하는데 왜 이 이론이 필요한가요? 갑자기 이 이론이 왜 정당화한 거죠? 그게 큰 문제인데, 여러분, 군주 주권을 옹호하던 이론은 원래 사회계약서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시는 분들 있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잠시만요. 내가 오르고 내렸어. 예. 원래는 그 사회계약서 이전 시기에 이 원래 군주의 주권을 옹호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였죠. 종교적인 이유 맞죠. 그래서 신이
군주에게 권력을 주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잠시만요. 군주 주권이 누구에게 나왔지? 이거 잠시만요. 선생님 지금 머리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다. 미치겠어. 아무튼 아무튼 신이 이 군주의 주권을 주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신이 군주의 주권을 주었다는 이론이 원래 당연히 중세 시기에는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맞죠? 맞죠? 신이 주었다. 맞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홉스도 근대식이니까 근대로 넘어오면서 신에 대한 믿음이 깨졌죠. 근데 당연히 신으로부터 주권이 났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이제 맞죠? 무슨 누가 그걸 믿어 요즘에 맞죠? 근대식인데 근대인데 맞죠? 아무도 안 믿으니까 홉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주권이라는 것이 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당연히 인간으로부터 나왔다 말해야겠죠. 왜냐면 근대 이후는 무슨 시기? 이 신중심 시기가 아니라 인간 중심 시기니까 맞죠? 네. 맞죠? 왕권 신수설이죠. 이제 생각나. 죄송합니다. 왕권 신수설이다. 신이 왕권을 부여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세 시기 입장이었는데 당연히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신의 말을 듣기 때문이죠. 신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이제 종교 개혁 이후 또 르네상스 이후 맞죠. 모든 중심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은 없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주권은 인간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인간 누구겠습니까? 왕 스스로 만들 수는 없고 맞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주었다. 저 옛날 우리가 아마 계약을 했다면 아마 국민들이 계약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군주에게 주권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홉스가 한 작업은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라진 왕권 신수설 말고 왕권 신수를 대체하면서 왕의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뭡니까? 사회계약서인 겁니다. 그렇게 탄생 배경은 좀 그렇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절대군주제를 옹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국가는 하나의 홉스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하나의 거대한 인격 맞죠? 절대 권력으로서 거대 괴수 이렇게 보고 거대 괴수 뭡니까? 리바이어던으로 비유한다. 리바이어던은 그 성서에 나오는 그 거대 괴물이죠. 근데 홉스 그 리바이어던 책에 유명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맞죠? 그 몸이 맞죠?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대 괴물 얼굴은 맞죠? 왕이죠. 맞죠? 왕이 이제 사람들의 몸으로 이루어진 거대 괴물이 돼가지고 맞죠? 한 손에는 맞죠? 무기 들고 있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 장면 이만 장면입니다. 그 사진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다 있어요. 보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자꾸 목이 마르지? 옛날에 보면 길에 지나가는데 보면 카페 이름 전부 몽마르트였는데 목말라서 그런가? 파리에 좀 몽마르트 언덕을 연상케 하면서도 다의적이죠, 그렇죠? 목도 마르지 이러면서 맞죠? 목마르니까 와서 커피 마셔 이거죠. 몽마르트 카페. 그럴싸하네요. 자, 로크, 존 로크의 경우에는 사회계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냐? 일단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크도 자연 상태, 즉 계약 이전의 상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 당연히 평화의 상태죠. 평화의 상태. 특이합니다. 홉스랑 달라요. 홉스는 전쟁 상태, 로크는 자연 상태, 평화 상태다. 심지어 완전한 자유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무엇을 지니냐? 자연권이라는 것을 지닙니다. 그래서 처무적 권리죠. 특히나 세 가지입니다. 생명, 자유, 소유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권리, 즉 자유권이다, 자연권이다. 생명, 자유, 소유는 천부적인 권리라는 거죠.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근데 로크가 주목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바로 소유권이죠. 소유권,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이 재산권 개념에 굉장히 집중하는데, 로크가 볼 때는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소유권도 마치 생명, 자유와도 같이, 자유권과 같이 절대 침해해서 안 되는 그런 귀중한 권리다. 절대 침해해서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건 이거 절대 남 뺏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이런 생각을 지니면서 당연히 왜 개인의 소유권 절대적인 거지? 왜 소유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물어보게 될 건데 로크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 소유물은 내 노동력이 투여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 거다. 이것이 내 것일 수 있는 내 노동력을 투여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노동력을 투여했지? 현대는 약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예를 들게요. 로크가 볼 때는 만약에 저기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났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에서 알아서 한 거죠. 근데 저 사과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과를 딸 때 뭐 했습니까? 내가 노동력을 투여했지 않습니까? 사과를 땄으니까 내가 노동력을 투여해 사과를 땄기 때문에 그 사과가 내 거란 거죠. 모든 물질은 실제 주인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주인이 생기는 건 뭡니까? 어디까지나 노동력을 투여해. 모든 노동력이야말로 어떤 이 소유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꼭
이것이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시한 내용이니까. 예. 로크는 소유권에 집중했고 그런 소유권의 발생은 오로지 무엇을 봤다. 노동에 의해서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노동이라는 것은 나의 몸을 쓰는 것이고 나의 어떤 육체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 자체가 나의 소유지 않습니까? 당연히 육체의 노동이 투여된 것은 당연히 나의 소유죠. 그러니까 그렇듯 어떤 개인에 있어 권리라는 것은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되고 맞죠? 개인의 것은 침해하지 말자. 이것이 로크의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봤지만 자연권 특히나 소유권에 보다 확고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또 개인 간의 어떤 이런 돈 문제 갖고 소유권 갖고 싸우는 경우가 생겨요. 논쟁과 투쟁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특히나 또 보다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죠. 개인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어떤 권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인 간의 갈등 발생 시 그런 소유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키면서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아마도 뭐겠습니까? 국가이겠죠. 로크가 볼 땐 그래서 먼저 계약에서 정치 사회 즉 일종의 국가라는 것이 먼저 성립한다 봅니다. 일단 사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개인에선 자연에선 알아서 지 혼자 따로따로 살던 사람들이 이런 침해가 생기고 하니까 먼저 일단은 뭉치자 그렇죠? 사회를 이루게 되고 특히나 정치 사회 어떤 정치적인 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모여 살면서 서로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내 권리를 무조건 지향할 수 없다는 거죠. 내 권리를 무조건 주장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즉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무엇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적절한 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내가 아무리 자유롭고 싶다고 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유는 맞죠. 그건 허용될 수 없으니까 맞죠. 아무리 내가 자유롭다고 싶다 해도 내가 갖고 싶어 이러면서 남의 물건 훔치는 건 자유는 허용될 수 없으니까 자유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부 제한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야 그만 적당히 하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역시나 어떤 정부라는 권력이 요구되게 되고 따라서 국가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국가 즉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연권의 일부 제한을 위해서는 자연권 제한 이런 권리 제한에 대해서 그 권력을 그런 집행권 권력을 누구에게 정부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맞죠? 네. 맞죠? 분명히 도둑질이 나쁜 거죠. 도둑질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개인이 하면은 곤란해지는 거죠, 맞죠?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어떤 권력이 완성돼서 객관적인 집행 권력이 어떻게 그런 자연권의 제한을 가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한 정부의 수장, 통치자는 법에 따라서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국민들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국가 형태는 국민들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국왕이니까 적절히 제한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입헌군주제이며 또한 그러한 아까 봤겠지만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에서 구성되니까 대의민주주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러한 정부는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국가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봤겠지만 국가의 경우 맞죠.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치다가 가끔 맞죠. 엇나갈 수도 있겠죠. 국민들의 소유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국가가 오히려 약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천부적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봐줍니까? 안 됩니다. 로크가 볼 때는 지금 국가가 갖고 있는 이 집행권은 실제 국민들이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거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저항권 혹은 혁명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부는 우리의 소유권을 지금 침해하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저항권 혹은 혁명권입니다. 로크를 다시 설명하자면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생명 자유 소유라는 특히나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권리를 누군가 침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정부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권력을 정부에게 줍니다. 그럼 정부는 그 위임받은 주권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권력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 제한이 지나치게 침해적이거나 혹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그 정부를 다시 바꿀 수가 있다, 해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저항권 혹은 혁명권입니다. 네, 그것이 로크의 생각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소입니다. 루소는 장작 루소로서 홉스, 로크와 달리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이고 스위스 사람인데 프랑스에 지냈죠. 그래서 루소의 이러한 사회계약설은 실제 프랑스의 혁명의 기초가 됩니다. 루소가 볼 때는 자연 상태라는 것은 원래는 이상적인 상태, 원래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것도 없는 상태니까, 백지 상태니까, 뭔가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자유로워야 된다 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들에 따라서 맞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권력이 없으니까, 원력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권력이 있습니다. 맞죠? 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순간 바로 문명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문명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특히나 문명의 상징인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인간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불평등을 바탕으로 억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와 억압은 반대 아니겠습니까? 반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자연 상태 분명히 원래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억압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엇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명 혹은 사유재산 제도 등등 때문에 맞죠.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실제로는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가 없는 상태가 자연 상태입니다. 당연히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마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를 통해서 복원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지? 자연적 자유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미 인간들의 사유재산이라든가 문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자유가 아닌데 그런 자유를 어떻게 시민이 됨으로써 자연인이 아닌 시민이 됨으로써 오히려 회복할 수 있다. 원래 자유라는 말부터 먼저 풀어보자면,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배웠지만 좀 적극적 의미로서 자기 지배라는 말을 듣고 있죠. 자기 지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외부의 지배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한다는 것인데, 즉 내 의지에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나에게만 복종하는 거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것이고 내 의지에 따라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시민적 자유로 볼 수 있는 것이, 시민적 자유는 나 자신을 나의 의지로 통치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거죠. 뭔 소리냐 이것도. 잘 봅시다. 루소는 일반 의지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일반 의지, 전체 의지 혹은 공동선을 위한 의지라고 말하는데, 일반 의지라는 것이 이 개인 의지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곧 일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일반 의지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지, 즉 공동체를 위한 의지, 공동체의 선을 위한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공동체 의지니까 내 의지와 다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일반 의지는 결국 나의 의지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공동선을 위한 의지이며 동시에 또 개인의 선을 위한 의지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공동선이라는 것은 개인선이라는 것, 개인의 어떤 선이라는 것은 공동선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선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곧 나의 선을 추구하는 것, 즉 나의 의지라는 거죠. 즉 공동의지, 일반 의지라는 것은 곧 나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실제 일반 의지를 지니고 있고 일반 의지에 따라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공동체는 당연히 일반 의지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의지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결국은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자기 지배, 즉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죠. 이 루소가 볼 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의지는 일반 의지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의지, 공동의 의지니까 일반적인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의지, 당연히 나의 의지와 반대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알고 보면 일반 의지는 곧 나의 의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선은 곧 나의 선이니까. 이 공동체주의적인 설명이죠. 나의 의지니까. 그러니까 나의 선을 위해서는 공동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공동선을 위한 의지가 일반 의지니까 결국 일반 의지는 곧 나의 의지가 되는 거죠. 하면 공동체의 선이야말로 개인의 나의 선이니까, 개인적인 선이니까. 개인과 공동체가 거의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의지는 곧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 공동체에 복종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 즉 자기 지배입니다. 자기 지배. 자기 지배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해서 일반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에 복종하고, 이것이 분명히 정치 현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정치적인 과정이
내가 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결정하고 내가 복종하는 것이니까 결국 자기 지배 현상이고 결국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루소가 볼 때는 분명히 자연 상태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하지만 그런 사회 내에서 정치적 현상에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지배함으로써 나는 적어도 정치적 현상, 즉 시민의 입장에서만큼은 자유로운 사람이라. 정치적 입장에서만큼 자유로운 거죠. 즉 시민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한 대신 시민적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국가라는 것은 소농들이 일반 의지에 따라서 직접 통치하는 민주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했지만 자기 지배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통치를 해야겠죠. 내가 분명히 비록 일반 의지일지언정 그것이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맞죠. 나의 의지로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은 모든 공동체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그래서 모든 시민은 오직 자신의 의지에만 복종하는 것이므로 결국 모두 자유롭다. 중요한 건 알겠지만 내 의지가 곧 일반 의지이기 때문에 일반 의지는 전체 의지니까. 그러니까 일반 의지에 따라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의지가 내 의지야. 그럼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일반 의지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반 의지가 무엇에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만 복종하니까 타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루소가 꿈꾸는 직접 민주주의 사회는 오직 나에게만 복종하면 됩니다. 모든 정책 결정이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나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지는 분명히 나의 의지이지만 일반 의지를 지녀야 된다는 거죠. 모두를 위한 의지, 공동체를 위한 의지로서. 그러니까 분명히 난 내 맘대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실제 그 내 맘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동체적인 맘이죠. 분명히 내 맘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그러한 내 맘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선을 위한 맘이니까 결국은 공동체의 정치적 내용과 내가 꿈꾸는 내 삶의 자유가 결합되니까 맞죠. 결국 개인은 사회 내에서 정치를 통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대 그리스에 근접해집니다. 그렇죠.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근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의지로서 나를 통치한다. 자유롭다. 그 이유는 내가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현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의 의지라는 것도 일반 의지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선을 위한 의지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도 잘 되고 나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루소의 생각. 그래서 루소에도 우리 맨 앞에 배웠지만 이상사회에서 배웠죠. 이상사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현 자체가 그렇죠? 시적이고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루소의 책 자체가 역설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자면 내용이 많네요. 자, 홉스, 로크, 루소의 내용들 하나 펼쳐보면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리에 대한 만리의 투현 상태, 즉 전쟁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반면 로크의 경우에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다. 그래서 자연권을 지닌 상태로 보고 있고요. 루소의 경우에는 자유의 상태여야 하지만 자유재산과 욕망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평등과 억압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 이유가 다르겠죠. 홉스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불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권력에 복종하자, 군주에게 복종하자라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고, 로크의 경우에는 자연권의 보다 완전한 보장을 위해서, 자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루소의 경우에는 자연에서 상실한 자유를 어떻게 정치적인 자유를 통해서 회복하자, 보충하자라는 걸 보완하자라는 내용이죠. 즉 정치적 자유를 통해서 자연적 자유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국가 형태는 홉스의 경우에는 절대군주제가 되는 것이고, 로크의 경우에는 대의민주제 혹은 제한민주 입헌군주제가 되는 것이고, 루소의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가 됩니다. 근데 직접민주주의 관련해서 루소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내가 내 의지로서 다스리지만 다만 그러한 나의 의지는 일반 의지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의지가 곧 나의 의지가 곧 공동체의 의지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나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 공동체는 공동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홉스의 특이점은 뭡니까?
리바 이어던에 비유되는 국가를 리바 이어던으로 비유한다는 거. 그리고 홉스의 예는 어디까지나 군주의 주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인 겁니다. 그리고 로커의 경우에는 특이한 건 저항권 혹은 혁명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의 자연권을 침해할 경우 그것을 거부하고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거. 그리고 루소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일반 의지. 일반 의지는 분명히 공동체 선을 위한 의지이지만 그것은 곧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나의 의지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선이야말로 나의 선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홉스, 로크, 루소의 이 공동체 사회 계약설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 문제는 최초로 주관식입니다. 다음 가, 나, 다, 사상가 각각 누구일지 한번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누구일까? 가. 사람들은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암묵적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대표자에게 권리를 위임합니다. 하지만 그 대표자가 권력을 남용하면 그 사람들은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맨 처음 나오는 거 재산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로코의 재산권 소유권 생각납니까? 그리고 대표자 파기, 계약 파기, 이것은 저항권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아마도 뭐가 되겠습니까? 로크가 되겠죠. 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루소의 표현이죠, 이게. 말뜻이 인간은 원래 자유로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자연상태가. 구속에서 벗어난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의 민주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빈부 차이가 거의 없는 소농으로 구성된 직접 민주주의가 행해지는 정치 공동체. 루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개인들 자신이 아닌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러면 만인에 대한 투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있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양도 이런 말 나오고 권력의 양도 그리고 만만투 스님은 만만투라고 부르죠. 희한하게 만만투 만인에 대한 투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홉스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가는 로크, 나는 루소, 단 홉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아마 각대에서 보통 마르크스라든가 맹자 다양한 사상가들과 비교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사회계약설이 굳이 민주주의에 구성하지 않더라도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보시고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